안녕하세요. 사회정책론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거. 제가 지금 녹음하는 오늘이 이제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이라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다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중간고사는 7일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짐작하기로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게 5월 4일 날 이게 오픈되는 강의인데, 연휴 때죠. 연휴 때인데, 이런 연휴 때는 오히려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을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 짐작으로는 오늘, 금요일, 4월 3일 오늘부터 다음 주 5월 5일까지는 연휴인데, 여러분들도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는 올리자마자 듣는 분도 계신데, 한참 지나서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이 강의가 종료되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부랴부랴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은 복지정책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복지정책을 분석하는 4가지 틀에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의를 녹화를 해봤더니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 내용을 반으로 잘랐어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가 굉장히 좀 시의적절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전 가구에 대해서 이제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그 예산이 12조 2천억 원이 드는데, 마침 오늘 2차 추경으로 12조 2천억 원에 대한 그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여러분들 이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지방정부들, 즉 서울시나 경기도 혹은 각종 지방정부에서 주는 각종 어떤 수당들 혹은 이렇게 지원금들이 있는데, 그게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쓰니까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마침 오늘 다룰 주제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혹은 이런 어떤 정책 흐름들을 이해할 때 이번 강의가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은 연휴 중간일 텐데, 어쨌든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복지정책의 분석 틀로서 누구에게 복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보편복지랑 선별복지의 쟁점인데, 이 문제랑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 즉 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현물로 줄 것인가, 혹은 최근에 그 대안으로서 바우처라는 것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주는가, 각각의 쟁점은 뭔가, 이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보시죠. 책론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중간고사 시험은 잘 치르셨나요? 저도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제 복지정책의 이념, 혹은 어떤 역사, 국가별 특성, 이런 걸 주로 말씀드렸고요. 주로 이제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으면은, 중간고사 이후에는 구체적인 복지정책,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혹은 고용보험,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구체적인 복지정책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틀을 이해하셔야지 지금 다양한 복지정책 혹은 어떤 제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본소득 혹은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정책으로 도입되고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거주지에 따라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거 관심이 많을 텐데 이런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복지정책 다양한 복지정책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을 이해하는 큰 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 누구에게 지급할 건가, 그리고 이른바 이제 보편복지를 할 것이냐, 선별복지를 할 것이냐, 이런 쟁점인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지급할 것이냐, 즉 돈으로 현금으로 줄 것이냐, 현물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우처라든지 혹은 상품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줄 것이냐, 이런 게 쟁점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는 건데, 이게 국가가 주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주는 방식이 있고, 혹은 국가라든지 지방정부는 그냥 규제만, 관리만 하고, 실제로는 민간업체들 혹은 비영리단체들이 지금 그런 서비스라든지 혹은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제로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혹은 공립 유치원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제 국가는 관리자의 역할만 하고 실제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이 복지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중요한 쟁점이죠. 네 번째 쟁점은 복지는 항상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돈이 드는데 이 돈은 보통 이제 세금과 연결되어 있죠. 이제 공공자금으로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공자금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간 자금으로도 하기도 하거든요. 가령해서 이제 기부금이라든지 혹은 국가가 그 일을 다 못하니까 기업이 일정하게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 복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복지를 보충하는 일종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때 재원은 이제 공공자금이 아니라 민간자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재원체계, 이른바 복지재정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복지정책의 대상체계, 즉 누구에게 복지를 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급여의 자격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게 보편복지랑 선별복지, 즉 어떤 자격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줄 것이냐 문제, 아니면은 선별주의. 여기서 선별주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산조사, 민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자산조사를 하고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일정 기준 이하의 사람에게만 줄 것이냐, 이런 거죠. 가령해서 우리가 이제 수당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거는 국민이면은 혹은 어린 아이를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건 보편주의로 주는 거죠.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주는데, 이때는 중위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들,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하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줍니다. 이때 자산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선별주의라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원래 당초 정부와는 원래 하위 소득 7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 이하에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주는데, 이런 건 선별주의적 방식이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선별주의로 줄 것이냐 보편주의로 줄 것이냐는 결국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또 소득자 분배나 평등의 효과가 더 있는가,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지 혜택을 줄 때 어떻게 수급의 자격을 주냐는 건데,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수당 같은 경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이라든지 아동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만 65세가 되고 소득 하위 한 90% 정도에 주거든요. 물론 이제 이때는 상위 10%는 제외되긴 하지만 대개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주는 거죠. 아동도 아동을 가진 아이에게는 이제 월 얼마씩의 어떤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건 보편급여 방식인 거죠. 두 번째 방식은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사회보험은 그야말로 기여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든지 혹은 국민연금 이런 거는 고용기간에 일정 금액을 우리가 기여금 형태로 계속 내죠. 일종의 이제 월급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소득의 4.9%를 떼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 계속 연도마다 변하는데 보통 3%에서 4% 내외의 돈을 뗍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도 동일하게 부담을 하죠. 이런 식으로 돈을 적립했다가 그 적립한 만큼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자신이 이제 연금으로 받거나 혹은 아팠을 때 치료비를 받는 건데, 이런 건 사회보험 방식이죠. 이때는 기여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보험금 혹은 이제 사회보장세를 냈는지 여부가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혹은 어떤 실업자들은 그 실업 기간 동안 혹은 비정규직이라도 4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여가 없으니까 나중에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건강보험 혹은 뭐 고용보험 이런 데서 수급 자격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산조사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부조 같은 거죠. 공공부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6가지 정도의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생계급여의 예를 들면은 중위소득보다 그 이하인 사람들, 그보다 이하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그 부족한 부분, 중위소득보다 부족한 부분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만 주게 되거든요. 이게 자산조사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편급여 방식은 그야말로 보편주의적인 것이고, 자산조사 방식은 가장 선별주의적인 방식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가장 보편주의적인 방식은 어떤 특정 지역에 거주만 하면은 복지 혜택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 아동 수당을 받을 때 그냥 거주만 하면은, 그 영국의 땅에 살고 있기만 하면은 줬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재정 압박들이 심하니까 외국인들은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적 요건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주 여부, 단순히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면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선별하는 거는 인구학적 조건을 주는 거죠. 국적이라든지 혹은 뭐 만 몇 세 이상 뭐 이런 거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기여 여부가 되면은 아까 했듯이 사회보험 방식은 자신이 이제 고용돼 있는 동안에 일정하게 보험금을 납입한 사람에게만 수급 자격을 주는 건 약간 보편주의보다 조금 더 자격이 엄격해진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자산조사입니다. 진단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그 사람이 장애수당이라든지 혹은 뭐 한부모 지원 받을 때, 저소득 한부모 지원을 받을 때 정말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편부모인지 이런 걸 진단하는 거고, 자산조사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는 거죠. 재산을 조사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은 이제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별주의적인 가장 심하고, 가장 왼쪽으로 갈수록 보편주의적인 건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첫 번째, 선별주의는 일단은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은 항상 복지 재정은 항상 제한적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내서, 저소득층을 골라내서 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자산조사 과정에서 낙인 효과가 찍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저소득층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골라내려면은 행정공무원이 가서, 복지공무원이 가서 그 사람의 자산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보호자 요건이 있거든요. 정말 가족관계도 파악해야 되고, 정말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낙인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세금 도둑,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그들이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혹은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라는 어떤 낙인 효과, 스티그마가 있는데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복지라는 게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저 사람은 열등한 국민, 이런 낙인을 찍는다면 그 복지 효과가 과연 올바르겠냐, 이런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원래 당초 계획은 하위 70%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하위 70%를 골라내는 과정에서의 행정비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제 선별주의적인 복지제도의 문제죠. 반면에 보편주의는 아까 했듯이 가장 보편주의인 건 거주만 하면 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면은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선별주의처럼 너는 어떤 기준에 부족하니까 받는다, 이런 어떤 수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스웨덴의 사회정책이라든지 1940년대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 이런 것들은 보편주의를 정초시키는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낙인 효과가 없고 수급률이 높아서 정책 효과가 높죠. 즉 그 나라 국민이거나 혹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수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높죠. 하지만 단점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 국민에게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예를 들더라도 기존의 선별주의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는 9조 원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소득 하위 70%에게만 줬을 때는 9조 원이 드는데 이 전 국민에게 줬을 때는 이게 13조 정도 든다고 이제 추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4조 원 정도 더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쟁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별주의가 비용 효율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에게만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훨씬 빈곤 극복 혹은 빈곤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분배 역설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재분배 역설의 현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별적 복지가 강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뭐라고 했죠? 선별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여하니까 비용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나라일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는 겁니다. 옆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X축은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별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선별주의적이죠. 그리고 재분배 금액입니다. 재분배 금액인데 위로 갈수록 재분배 금액이 큰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게 정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즉 오히려 보편적으로 갈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는 것. 재분배 금액이 커지고 오히려 선별적으로 갈수록 재분배 금액이 커지는 거죠. 즉 오히려 선별적인 복지를 강화할수록, 즉 호주라든지 이런 스위스라든지 미국 이렇게 선별주의적으로 강할수록 오히려 재분배 금액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이제 재분배 역설이라는 건데 원래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선별주의적으로 혜택을 줄수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우리가 주장했었는데 실제로 까놓고 봤더니 그렇지 않은 현상이 발견됐거든요. 이게 이제 재분배 역설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중간 계급 혹은 중산층의 어떤 동의 여부입니다. 즉 선별적 복지를 할 경우에는 중산층이 복지에 반대하는 거죠. 왜냐? 중산층은 자기가 복지 혜택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떤 그 선별 기준보다 이상이니까 받지 않으니까 복지 규모 확대에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중산층이 그런 복지 정책에 반대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선거의 표심으로 나타나니까 점점 복지 규모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재분배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편적 복지가 강화될 경우에 즉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갈수록 중산층도 복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복지 정책에 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거의 표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지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효과에 의해서 중산층에게도 재분배되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빈후드 정책, 여기서 로빈후드 정책은 가난한 사람에게 골라서 혜택을 주는 정책이죠.
이 로빈후드 정책보다 마태 정책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제 주는 걸 마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태 정책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고 콜피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재분배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가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이것들을 반박하는 주장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이제 복지 정책을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부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게 항상 쟁점이 되는데, 그 쟁점은 부자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오히려 별로 도움도 안 된다, 뭐 이런 논지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주자, 이런 논쟁이 항상 벌어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여러분 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겠죠. 그럼 앞으로 한 80년 더 살 텐데, 그러면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복지 정책이 점점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별적인 복지를 할 거냐, 보편적 복지를 할 거냐, 이 주장이 항상 대립하는데, 그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해야 될 순간이 자주 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시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분석을 해볼 텐데, 이때 효과성 분석은 사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과 운영 효과성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해 볼 텐데, 이때 사회 효과성은 어떤 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냐, 근로동기라든지 저축동기에 부작용이 없느냐, 가족 안정성을 지키느냐, 낙인 효과, 사회통합 효과가 크냐, 뭐 이런 것들이 사회 효과성이고, 비용 효과성은 그야말로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크냐, 운영 효율성은 얼마나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급여의 방식별로 한번 살펴보시죠. 소득 재분배 효과는 모든 급여 방식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편급여 방식은 누군가에게 다 동일하게 준다고 하지만은, 보편급여 방식도 결국은 세금을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세금은 누진세 세금이기 때문에 보편급여 방식을 주더라도, 즉 부자에게 100만 원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 주더라도 동일하게 세금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 방식, 이른바 기여금을 적립해서 그 기여금을 받는 방식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우리가 가령해서 국민연금을 보더라도 가령해서 우리가 자신의 연봉이 1억인 사람과 1억인 사람과 1,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의 자신의 소득에서 떼어가는 돈은 모두 4.5%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최대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43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을 받아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435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1억에 비례해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일정하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결국은 건강보험의 원리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아픈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돈을 아픈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산조사 방식, 즉 공공부조, 이런 거는 뭐 소득재분배 효과가 직접적이죠. 즉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 즉 자산조사 결과 기준선 이하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로동기랑 저축동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보험은 근로동기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연금 예를 들면은 연금은 소득비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100% 소득비례는 아닙니다. 내가 1억 받는 사람과 1,000만 원 연봉인 사람을 연금을 내더라도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득비례를 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기여금이 많으면은 나중에 연금이 많아지는 체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노후를 위해서 기여금을 많이 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동기를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 단계, 젊었을 때 소득 불평등이 연금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는 있죠. 이렇게 될 때는. 그래서 소득 비례 연금 제도를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소득 비례를 안 하면은 사실은 근로동기가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연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내가 나중에 노후에 받는 돈이 똑같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기업을 많이 낼 유인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비례가 그런 어떤 근로동기 유인이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소득 비례를 하는 거죠. 근데 자산조사 방식은 근로동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축동기도 감소시키고. 왜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는 어떻게 주냐면은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하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냐면 중위소득과의 그 차액만큼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많아지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거죠. 점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위소득에 도달하면은 아예 못 받는 거죠.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놀면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생계급여를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뭐랄까, 그냥 아예 열심히 일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을 놀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어차피 열심히 일해보면은, 일하면 일할수록 생계급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로동기 유인을 약화시키는 거죠. 저축동기도 약화시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생계급여자를 선정할 때 그 소득과 자산을 같이 계산해서 소득 인정 금액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많으면은 당연히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축적, 저축을 해서 자산을 형성할 동기가 줄어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부양의무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이제 부부이거나 혹은 직계 자손 이렇게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위장이혼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위장이혼. 그러면 이거 가족 안정성을 해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낙인이나 인간 존엄성이라는 기준을 보면은 보편급여 방식은 낙인 효과 전혀 없죠. 왜냐하면 보편급여 방식은 사회적 권리로서 특정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거니까 인간 존엄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반대로 자산조사 방식은 낙인 효과 굉장히 크죠. 아까 말했듯이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축내기만 해. 이런 거죠. 사회통합 효과는 사실은 모든 정책이 다 복지 정책이니까 다 사회통합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보편급여 방식은 사회통합 효과가 크죠. 왜냐? 그 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모두가 사회권에 근거해서 수당을 받으니까, 이 보편 수당을 받으니까 사회통합 효과가 크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기여금에 근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적립을 할 때 하나의 어떤 계좌 혹은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제 정권 이전에 국민건강보험 조합별로 한 400개 정도의 조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의 어떤 국민건강보험 기금이라는 거기서 돈을 모았다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노후연금과 건강보험 기금을 하나의 주머니에, 돈주머니에 모아놓는다고 하는 거니까 사회연대성, 사회통합의 효과가 크죠. 상대적으로 근데 자산조사 방식은 아까도 말했듯이 낙인을 찍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통합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비용효과성의 측면을 보면은 자산조사 방식, 즉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비용효과가 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분배 역설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른바 행정비용의 측면에서 보면은 보편급여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죠. 왜냐?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특정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주니까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급여 기준,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고,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무엇을 줄 것인가, 즉, 급여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급여는 가장 크게는 현금을 줄 것이냐, 물품으로 줄 것이냐, 현물로 줄 것이냐는 건데, 이때 현물은 물품이나 서비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혹은 장애인 혹은 노인에게 하는 어떤 요양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양육 뭐 이런 거는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서비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복지 형태인데 이때는 현물급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바우처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쿠폰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그러니까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는 바우처를 줘서 그 바우처를 갖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가사간병 방문 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도 그 해당 사람에게 바우처를 줘가지고 이 바우처를 갖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죠. 돈처럼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비스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우처가 도입된 거는 현금으로 줬더니 이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도박을 하거나 혹은 유흥에 쓰거나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우처가 도입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있죠. 그리고 길버트라는 학자는 이거 외에도 복지를 주는 방식은 기회, 서비스, 재화, 바우처, 현금, 권력 등이 있다고 6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회는 이런 거죠. 영구임대, 영세한 사람들에게 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임대료를 적게 주는 영구임대 혹은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준다거나 혹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색인종들, 특히 흑인들에게 소수자 우대 정책을 주는 건 이거는 기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권력도 어떤 복지의 어떤 급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복지제도라든지 사회복지운동이라든지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이제 현금급여 얘기를,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죠. 현금급여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보험을 내면은 나중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보험료를 받지 않습니까? 혹은 수당을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급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부조급여, 자산조사를 해가지고 생계급여를 받거나 교육급여를 받거든요. 이것도 현금급여죠. 보편수당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거는 돈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현금급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재량적 현금급여는 뭐냐면은, 의회에 얘기했던 거는 사회보험급여라든지 공공부조급여라든지 보편급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재량적 현금급여는 뭐냐면은 가령해서 긴급복지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생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어려운 정도를 파악해서 수급 자격 여부를 주거든요. 근데 이때 그 판단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혹은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자격이 된다, 긴급복지 자격이 된다면은 현금급여를 주거든요. 이래서 이제 재량적 급여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복지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죠. 강제적 급여와 자발적 급여인데, 강제적 급여는 법으로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거나, 최근에는 이제 퇴직금으로 일시급으로 받지 않고 고용 중에 기업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니까 강제적인 건데, 이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업연금은 현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급여가 되는 거죠. 근데 기업복지 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노사 간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발적인 기업 복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상 현금으로 주는 거랑 똑같은데 현금으로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은 환급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미국의 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말했던 건데 환급 세액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는 세금 감면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매기려면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소득을 모두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가령 얘가 연봉이 5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 전체에다가 세금을 매긴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가령해서 어떤 것들은 세금을 매기고 어떤 소득에서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세금 감면이라고 뭐냐면은 이 과세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연말 소득공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번 소득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을 일단 먼저 걷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으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은 부분에 붙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게 이른바 연말 소득공제라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뭐냐면은 아예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아까 세금 감면은 과세 기준으로 해서 빼내는 건데 세액공제는 냈던 세금 자체를 돌려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긴급재난금을 다 받고 100% 다 주고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세액공제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건 뭐냐면은 당신은 그 돈 4인 가구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기부를 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세액공제 15만 원으로 돼 있는데 15만 원을 아예 돌려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실제로는 현금 지급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현금 지급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상 현금 급여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현금 급여를 줄 때 주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은 균등하게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거죠. 아동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즉 아이를 가진 가정에게는 월 얼마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균등급여죠. 그러니까 만 5세 이하 아동만 있으면은 그 가정에다가 주는 거니까 균등급여죠. 차등 균등급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상자인데 요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 상위 8분위까지 하위 8분위까지만은 이제 대상자고 9분위와 10분위는 못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자산조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상위 소득자를 출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분위별로 또 주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분위에 있으면 소득급여에 있으면은 그 장학금 금액이 모두 같다는 의미에서 균등급여지만은 또 분위별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차등 균등급여죠. 소득비례 급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많아서 4.5%를 뛰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러니까 기여금을 적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이 많은 거죠. 이게 소득비례 급여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여금 상한선이 435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소득비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완전한 소득비례로 가면은 막 연금의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고용 단계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연금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정하게 상한선을 둬가지고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간 크게 만드는 거죠. 보충급여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생계급여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한테 생계급여를 주는데 중위소득의 차액만큼 줍니다. 다 주는, 그러니까 그거는 보충급여가 되는 거죠. 매칭급여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동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아동이 성장해 갈 때 매달 얼마씩을 내면은 국가도 거기에 비례해서 매칭 형식으로 돈을 만들어줘서 일정한 자산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자산으로 받는 제도인데 이때는 매칭급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건 동일한데 현금을 어떻게 주느냐 이 방식은 다 차이가 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효과성 분석을 해보죠. 어떻게 줄 때 가장 효과가 있느냐. 일단 목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현물 급여로 보는 게 목표 효율성이 가장 좋죠. 왜냐면 가령해서 아동의 양육이다 혹은 노인들의 요양이다 고 했는데 돈을 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딴 데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 서비스만을 주면은 현물 급여 방식 그 서비스만을 주면은 가장 목표 효율성을 달성하기 좋죠. 바우처도 마찬가지죠. 바우처는 한 중간 정도죠. 그죠? 조세지 툴도 한 중간 정도가 되는 거죠. 소비자 선택권에서 보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현금급여죠. 그 자유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 전후성 측면에서도 가장 좋죠. 근데 현물 급여로 주면은 소비자 선택권은 없죠. 그죠? 딱 그 서비스만 받게 되는 거죠. 그 중간 형태가 바우처죠. 선택권도 일정하게 주는 거죠. 내가 이 바우처를 갖고 A 요양소를 갈지 B 요양소를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일정하게 선택권이 있지만은 이 바우처를 갖고는 요양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일정하게 제약되어 있는 거죠.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물급여가 가장 비용 효과적입니다. 왜냐면은 국가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요양 서비스 제공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국가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업체를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협약 맺은 업체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그 노인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른바 이 단체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죠. 그죠? 바우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역시 현물급여가 운영하기 편하죠. 왜냐면은 국가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소라든지 보육원 이런 데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죠? 현금으로 줄 경우에는 즉 소비자 선택권과 인간 존엄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유권을 그러니까 복지 수혜자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니까 이 돈 갖고 가서 양육 서비스 받아, 이 돈 갖고 가서 요양 서비스 받아 이렇게 하니까 선택권도 주고 그리고 존엄성도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흥비에 쓰거나 도박에 쓰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특히나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규율이 약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떤 유흥이라든지 혹은 뭐 술이라든지 혹은 담배 이런 것으로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쓰면 뭐 어떠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용 효과성이라든지 운영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목표 효율성도 떨어지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누구에게 줄 것인가, 무엇으로 줄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른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소득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걸 기본소득이라 부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은 뭐고 그리고 그 기본소득의 요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하는 정책은 이게 과연 기본소득인지 그 복지정책의 성격이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첫 번째, 기본소득은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기본소득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현금 지급입니다. 기본소득이 되려면 그것은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현물 지급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두 번째, 개인 단위로 줘야 됩니다. 개인에게. 그러니까 가계 단위로 준다는 것과 반대 개념이죠. 두 번째는 무조건성입니다. 무조건성은 근로조건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대개의 복지정책, 최근의 복지정책은 근로의 조건, 이 돈 갖고 놀면 안 되고 네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혹은 열심히 일자리를 구했다는 그 증거를 내야 됩니다. 가령 실업수당도 받으려면은 단순히 내가
직업이 잘렸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복지정책이, 그러니까 근로동기를 낮추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근로조건을 복지혜택의 조건으로 많이 붙이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무조건 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조건이고,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거는 반대 개념이 자산조사인데,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어떤 특정 기준만 지키면은 준다는 게 보편성 기준이죠. 다섯 번째 조건이 정규성입니다. 즉 일정하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핀란드 실험에 따르면은 2년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78만 원을 매달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기본소득의 요건이죠. 이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한번 보시죠. 현금 지급을 하죠. 그죠? 지금 보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니까, 그죠? 현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데 4인 가구 가계 기준으로 주니까 개인 단위 지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무조건성의 요건은 충족하죠. 근로조건 요건이 없으니까. 보편성의 요건도 충족하죠. 지금은 이제 100%로 주게 되니까. 정규성이라는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재난수당이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성,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모두 주는 거니까 보편수당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재난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라는 걸 한번 보시죠.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대해서 가구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이른바 지역사랑 상품권, 이른바 일종의 바우처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 첫 번째, 현금으로 주지 않죠. 바우처로 주니까 기본소득 요건에 충족하지 않죠. 가계 단위로 주죠.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성,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주지 않는 거니까 무조건성은 맞죠. 보편성의 기준도 안 맞죠. 왜냐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주니까. 그 다음에 정규성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죠. 그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한번 봅시다. 이건 이름 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이에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조건은 뭐냐면은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면은 지역 화폐로 10만 원을 개인당 주는 제도입니다. 뭐 잘 아실 텐데. 그리고 현금 지급을 주는, 현금 기준이라는 조건을 보면은 현금으로 안 주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 화폐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고, 개인에게 주는 건 기준에 부합합니다. 무조건성도 부합합니다. 보편성도 부합합니다. 근데 이게 비정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1회만 주는 거니까 정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이런 요건도 있어요. 약한 조건으로 충분성, 이런 요건도 있는데, 즉 그 돈이 생계를 이끌어 나갈 만큼 충분해야 되는 조건도 있는데, 뭐 1인당 10만 원, 그것도 바우처로 지역화폐로 10만 원 받는 게 뭐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조건 이름을 달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기본소득이라 볼 수는 없죠. 하지만은 다른 제도와 비교하면은 가장 기본소득과 유사한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도 보시죠. 이거는 이제 이번 코로나 관련 없이 작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이거는 만 14세가 되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 즉 1년 동안 100만 원을 주는 제도예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들은 잘 알 텐데, 올해는 그러니까 97년도생이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이것도 지역화폐로 주니까 한 중간 정도 개인 단위에게서 주고, 무조건성이고 보편성,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24세는 모두 주니까 보편성을 일정하게 충족하죠. 하지만 이것도 정규성은 아니죠. 물론 분기마다 25만 원씩 1년 동안 주기니까 일정하게 약간 더 일회성이 아니라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지급 조건이 1년으로 제한됐으니까 정규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가장 기본소득과 유사하죠.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된 각종 지원금 제도의
특성들을 살펴봤고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요건과 비교해 봤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기본소득에 가깝고 어떤 것은 기본소득과 굉장히 거리가 먼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사실은 어떤 제도도 사실은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제도는 사실은 보편수당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는 그나마 또 보편수당도 아니죠. 중위소득 10%, 100% 이하한테 주니까. 그래서 보편수당 혹은 재난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혹은 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여담이지만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 자신의 어떤 정책 브랜드를 갖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래 저희 당초 계획은 이번 8주차 동안 복지정책을 분석하는 4가지 틀, 아까 했듯이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를 모두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상체계랑 급여체계, 누구에게 주고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만 설명했는데 벌써 1시간가량이 됐어요. 그래서 설명할 게 많아서 이제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강의한 걸 보면은 대개는 제가 압축해서 1시간 내에 다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전달체계랑 재원체계까지 설명하면은 거의 2시간을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8주차 강의를 나눠서 이번 강의에는 대상체계랑 급여체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9주차 때 전달체계 어떻게 전달할 것이고 재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얘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3번째, 4번째 기준은 9주차 때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8주차 강의 복지정책 내용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분석하는 4가지 틀,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중 대상체계와 급여체계, 즉 누구에게 주고, 즉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그리고 급여체계, 현금과 현물, 혹은 중간으로서 바우처, 어떻게 줄 것인가, 혹은 무엇을 줄 것인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각각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 관련 각종 정부 지원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금들을 기본소득과 비교해보는 이런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8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